돈이 없어서 그랬냐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이 없었을까요? 밥을 굶어요? 왜 그런 짓을 해요?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끝없는 물질적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망치면 저도 물질의 보로가 되는 겁니다. 자, 돈이 많은 건 뭐예요? 이건희 삼성 부회장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 나이에 그 외국인의 무슨 아니면 다른 데 있는 여자들을 불러다가 음행을 저지르는 게 그전에 한번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인가요? 아니 무슨 뭐 10대, 20대 막 끌어올르는 막 그냥 젊은 사춘기 때 그런 나이도 아니고 60, 70이 넘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짐승도 아니고 왜 그러고 살아야 되는지. 기가 막힌 세상이죠.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 많은 돈을 지키고 많은 돈을 또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불법, 탈법을 저지르다가 지금 이재용 부서장도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그래요.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월급 뭐 좀 초봉 받아가지고 250부터 시작해서 300 이렇게 받는 초봉에 나쁜 짓 하고 부동산 뭐 좀 주식이라든가 하다못해 요새 무슨 뭐 이런 그 비트코인인가 뭐 그런 짓을 해서라도 뭔가 좀 목돈을 이상한 돈을 안 만들면은 집장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 못 가져요. 30년 40년 돈 모아가지고 일반적인 그 직장생활 해가지고 돈 만들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죠. 먹는 거 빼고 다 빼고 들어오는 대로 다 지급하면은 300만 원 받는 사람이 1년 내에 저축해가 3,600만 원입니다. 10년 지급하면 3억 6천이에요. 3억 6천 가지고 서울에 집 살 수 있나요? 그렇죠. 20년, 30년 동안 먹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모아야 됩니다. 모아도 지금 장만할지 말지 이런 세상. 이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은 청산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지키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너무 없어서 전세돈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돈 올라가니까 이사 가야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 불화가 오고 애는 전학 가야지 되고 이러다가 무슨 목돈이나 잡아볼까 하다가 어디 주식에다 집어넣다 홀랑 날리고 다 알거지가 되니까 집안 식구끼리 앉아가지고 그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하고 남자도 차 속에 들어가서 혼자라도 세상을 떠나야지 되는 이런 더러운 세상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거죠. 그게 과연 가치를 뭘로 삼을 것인가 우리는. 가치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거기다 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죠. 결국.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렇게 끌고 왔어요. 그쪽으로. 대한민국의 가치, 대한민국을 주도적으로 끌고 왔던 사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가치가 뭡니까? 우리한테 어떤 가치가 있었나요? 최소한도 뭐 단군의 홍익인간이라도 내세워서 우리 온 국민들이 두루 이익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얘기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참으로도 천박스럽게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이게 가치였어요. 잘 살아보세요. 뭘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돈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이카 시대, 마이홈, 내 집 갖고, 내 차 갖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또 이념은 뭐가 있었어요? 신라 고려는 불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조선왕조 때는 성리학, 유교가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충효, 상강, 오륜 뭐 일반적으로 알리시게 그것만 갖고라도. 근데 지금 상강, 오륜이 있나요? 충,
충효가 없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한테 이념이 있었다면 남의 거 반대하는 게 이념이었어요.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게 우리 이념이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남의 걸 반대하는 게 우리 이념이 됩니까? 우리 이념이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더불어 함께 사는 정말 공동 행복의 삶을 추구한다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게 국가의 이념이 되어버린 이런 비극적인 나라. 이것이 청산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키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통해서 이겨서 결국은 끝까지 간 게 돈, 성공, 벼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골 학교에서 영주 고등학교에서 수석을 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법대를 들어가서 사법고시 최연소 사법고시를 합격했던 우병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한국 사회 후에 갖고 있는 지도층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갖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왔죠. 그게 저는 2016년에 촛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 이전의 세상과 촛불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달라져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책에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깊은 산중 어느 벼랑 끝에 아니면 사람 발자국 다 끊어진 어느 그늘진 골짜기 안에 홀로 피는 꽃이 있습니다. 야생화라고 불리지만 어떤 때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꽃들이 홀로 핍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벌나비조차 너무 깊은 골짜기라서 그 꽃을 향해 날아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은 달빛에, 별빛에, 낮에는 햇볕 아래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이슬이 내리면 이슬을 맞으면서 홀로 폈다가 때가 되면 홀로 지는 꽃이 있어요. 어떤 곳은 화려한 정원에서 주인이 전지도 해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면서 이쁘게 피면서 보는 사람마다 찬탄을 뺏기지 않는 그런 꽃도 있고 어떤 곳은 원예원에서 전문적인 정원사가 잘 가꿔가지고 백합, 장미, 국화가 돼서 결혼식장에, 졸업식에, 대통령 취임식에 화려하게 장식으로 가서 자태를 뽐내는 꽃도 있습니다. 어떤 곳이 행복할까요? 아무 눈길도 바라봐주지 않는 곳에서 홀로 폈다가 홀로 지는 곳은 아무 가치가 없을까요? 결혼식장에 부케가 되고 대통령 취임식에 장식이 되는 화려한 그런 국화나 장미, 그 꽃만 행복할까요? 호흡 정원에 정원수로 잘 가꿔져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참 이쁜 꽃이다, 아름답다 그러고 냄새도 맡아주고 이러는 꽃이 행복하고 홀로 외롭게 피었다가 외롭게 지는 꽃은 불행할까요? 그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어느 꽃인들 아름답지 않으랴. 다 자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화려하게 스포트를 받아가면서 온갖 사람이 박수를 쳐주는 그런 참 인기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산속에서 농사를 짓고 아무 이런 없는 초에 촐로 천부로 살다가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생이 가치가 없을까요? 이쪽 인생, 화려한 인생만 가치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행불행을 이제 논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내가 몇 들어가는 거죠, 이제. 네, 그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님의 목소리로 작가의 말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스님이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흘 뒤에 죽게 된다면 어떨까? 사흘 뒤에 죽게 된다면 어떨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방에 놔두고 사흘 뒤에 죽게 된다면 너무나 슬프겠지. 3년 뒤에 죽는다면 어떨까? 조금이라도 덜 불행할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30년 뒤에 죽는다면 어떨까? 얼마나 오래 살아야 좋은 걸까? 300년 뒤에, 3000년 뒤에 세상을 뜬다면 좋을까? 엄청 행복할까? 가까운 친구,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 손자, 그 손자까지 다 죽는데 나 혼자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면 과연 행복할까? 허허, 봄꽃물이 초여름 뜨락을 적시는 어느 날 어떤 게 행복일까? 여시로다 여같고 여같도다. 이 책이 초여름에 출간이 되었는데 새삼 여름이 끝나간다는 게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의 욕망 중 하나가 장수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운동도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평소에는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숨쉬기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요. 네. 숨쉬기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스노우보드를 잘 탑니다. 네. 거의 선수급이죠. 그래서 시니어 대회를 나가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스노우보드 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전부 기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잘 타고, 젊은 그 20대 애들하고 애기들하고 같이 타도 제가 그러니까 많이 다치죠. 어깨, 뭐 팔목 전부 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한 번은 스노우보드 타다가 여객지 걸리면 그냥 앞으로 툭 엎어지거든요. 근데 저 보드 타던 얘기를 하나 해줘야 되겠다. 제가 참 보드를 배워가지고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타고 익숙해져야지 고급자 코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고 난 뒤에 그 고급 코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타는데 사실은 용평의 레인보우 1번 코스 같은 데는 가서 내려다 보면은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스키어들도 잘 안 가려고 해요. 그쪽 위험하니까. 아주 잘 타는 사람 아니면은 1번 코스는 안 내려갑니다. 경사가 세가지고. 근데 스노보드는 양쪽 발을 묶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더 스키보드는 사실은 더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매일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려고.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 내려가다 보니까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 코스가 기니까 좀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내려가다가 그 사람하고 부딪힐 뻔했어요. 사람도 없는데 그것도 이제 인연이죠. 부딪힐 뻔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내려오다가 내가 그러니까 딱 안아가지고 돌리더라고요. 고수예요. 그래서 고구를 벗고
이거 안 다치셨습니까? 이러는데 되게 그 스키장에서 오랫동안 보드만 타거나 스키를 타는 사람들은 고글을 쓰니까 여기는 안 타고 요 코 여기서부터 여기만 그렇게 탑니다. 꼭 무슨 팬더 곰같이 이렇게 얼굴이 변해버리죠. 보니까 엄청 잘 타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드를 얼마나 좀 오래 타셨어요? 그러니까는 뭐한 10여 년 넘게 탔다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스노보드를 제일 먼저 들여와서 시작을 했던 김현식이라는 프로예요. 김현식이라고 유명합니다. 네. 잘 만난 거예요. 내가 나는 왜 여기 오면 자꾸 넘어지고 자꾸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턴하면서 쭉 그 리프트 타는 데까지 내려갔더니 따라 내려와서 이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보드복을 입고 탕모자 쓰고 헬멧 쓰고 했으니까 보이죠 제가 중인지를. 그런데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은데 뭐 하시는 분인데 그 나이에 보드를 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모자를 이렇게 딱 벗으면 이게 정강입니다 그랬더니 스님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에 있는 중이요 그랬더니 스님이 어떻게 보드를 시작하셨냐고 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참 스승이라는 게 곳곳 천천히 다니더라고요. 스님 두목이라는 말 아시죠? 두목 아시죠? 두목은 졸개들이 있죠. 부하들이 있잖아요. 근데 두목이라는 말 아시죠? 네, 그러니까 두목이라고 쓸 때 한문으로 뭐라고 써요? 머리두, 눈목자 쓰죠? 두목. 머리, 생각, 눈, 두목. 두목이 가면은 이 몸은 졸개죠? 팔, 다리, 세포, 뼈, 근육 이건 다 졸개로 들어갑니다. 두목이 가면 졸개들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두목이 가면.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근데 경사가 세니까 보드는 어차피 이렇게 옆으로 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자꾸 여기에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시선은 여기가 있는데 생각은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눈, 삼. 짱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졸개들이 일로 가라는 거야, 절로 가라는 거야. 헤매는 거죠. 바람스가 깨지는 거예요. 난 그때 충격을 얼마나 받았냐면은, 야, 이래서 부처님이 설산수도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저보고 보드 탄다고 스님들이, 신도님들이 뭐라고 그러면은, 부처님도 설산에서 수도했다. 그러고 제가 보드 타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려가서 톤에 가야 되는데 시선은 저기로 둬야지 되고 가는 방향으로. 근데 생각은 경사가 세니까 자꾸 여기가 금지를 이쪽 쳐다보게 된다고. 생각은 여기 와 있는. 그러니까 도목이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졸개들이 둘을 따라가야 될지 목을 따라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람수가 깨지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거예요. 운동할 때 보드뿐만 아니고 무슨 운동이든지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그러거든요. 생각은 정해져 있지만 시선이 같이 안 따라가 주면은 결국 바란스가 깨져가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일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목. 우리가 밖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80%를 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사 빛을 먼저 있으라 하셨고, 근데 빛은 뭐예요? 눈이잖아요. 빛은 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우리 몸 육신 기관 중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첫 번째 80%가 눈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서 세상이 처음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는 눈으로서 인식되어졌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맛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손으로 느낌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무엇이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결정 내리는 순간 그 사물이 존재하는 거죠. 그때부터 인식되어짐으로 존재한다. 이게 서양 철학.
인식되지 않는 건 없잖아.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것들이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옳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도 얼마나 큰 사고가 납니까? 뭐예요? 가습기에 넣는 그 약. 가습기에 들어가던 그 약, 그것이 세상 천하에 좋은 건 줄 알고, 그거 해가지고 전부 그거 마시고는 천지기관지 걸려가지고 고생한 사람이 400만입니다. 저희가 군대 갔을 때요, DDT, 이 생기지 말라고 DDT를 겨울이면 속내에 양쪽 겨드랑이 하고 사탕구리에다가 이만큼씩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끌려가지고 달고 다녔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70년대 군대를 갔는데, 그 전부터 DDT가 해충을 퇴치하는 만능약이었습니다. 근데 DDT라는 게 그게 얼마나 독성 물질이었나요? 지금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과학물질 문명이 갖고 있는 모든 우리의 이론 그런 것들이 실제 조금만 지나면 얼마나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악성 유해물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변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생각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세계관, 이거는 정확한가요? 전부 허구예요. 허구. 중세 가톨릭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구는 평면이에요. 쭉 가면 그냥 뚝 떨어져서 지옥입니다. 근데 지구는 둥글고 자전거가 공전을 한다고 주장했던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다 그 당시에 종교재판에 의해서 사실은 그 말을 번복을 합니다. 갈릴레이가 했던 말이 유명하잖아요. 자기 말을 부정해놓고 다시 재판정을 나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라고 그랬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한 지동설에 대한 그 주장에 대해서 끝까지 동조를 하다가 브루노 신부라고 그러는 그 당시에 천문학자이면서 신부였던 브루노 신부는 교황청의 종교재판에 의해서 불에 태워서 처해버립니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지금의 상식, 과학적 어떤 지식, 이것도 전부 다 어떻게 변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것이 어디서 끝나는지, 시간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그런 존재는 과연 실체적으로 무엇으로서 존재하는 것인지, 죽어서 나는 정말 천당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 죽음 이전에 어머니 뱃속 이전에서 나는 무엇이었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걸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이 허구적인 약속 속에서 대충 가치를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한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복해지는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인식되어진 어떤 것도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와 진실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물을 볼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죠. 고정된 관념, 에고가 갖고 있는 거짓된 에고죠. 거짓된 에고가 갖고 있는 세계관, 잘못된 거니까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은 실상 올바른 모습은 절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을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보죠. 조금 어렵죠? 네? 어려운데 뭔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대목을 설명을 하기를 쉽고 쉽도다,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도 쉽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수하다가 코 안 만지기가 더 어렵잖아요. 세수하면 당연히 코를 만지게 돼 있다고. 근데 부처님이 그 비유를 참 잘하시는 분인데, 쉬웠다는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래놓고는 다시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고 어렵도다, 수미산같이 쌓여있는 겨자씨에 하늘에서 바늘 하나가 내려와서 거기에 꽂히기 보듬도 어렵더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쉬워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 보듬도 쉽고, 어렵기로 말하면은
수미상같이 쌓여있는 겨자씨 모래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늘에서 바늘이 내려와서 거기에 꽂히기 보듬도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표현 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상상이 안 가는 표현이에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계산되어지고 상상해지고 무엇이라고 규정 내릴 수 없는 얘기를 부처님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되어진 세계관이라는 게 그거 몇 프로치가 됩니까? 사실 알고 보면 참 웃기거든요. 개가 갖고 있는, 안 그러면 새가 갖고 있는, 닭이 갖고 있는, 우리하고 다른 그 짐승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그들이 바라보는 인식의 세계는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고 인간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무조건 만물의 영장이고 다른 건 전부 인간에 종속돼가지고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지구를 이 모양 이걸로 만들어 놓은 게 인간 아닙니까? 지 마음대로 온갖 하늘에는 공해를 내뿜고 바다에 우리나라 6배 되는 그 플라스틱 대륙이 하와이하고 태평양 사이에 지금 돌아다닌다잖아요. 우리나라의 6배 되는 플라스틱 대륙이 그걸 고기들이 다 그 알리엔이 떨어져 나온 걸 먹고 재피워서 다시 또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플라스틱이 쌓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구를 망쳐놓은 게 인간 아닌가요? 별짓 다 하잖아요. 툭하면 뭐 핵폭탄 가지고 싸운다고 난리들이지, 아귀 다툼이지. 사람만큼 지구를 하나의 생물로 본다면 지구에 사는 뭐예요? 박테리아 말고 또 아메바? 하여튼 그 더러운 거 뭐 있잖아요. 지구에 붙어 사는 아주 균. 그렇게 봐야죠. 어느 누가 지구를 이따위로 더럽게 만들었겠어요. 지금 남극인가 거기에는 뭐 만년설, 안 녹던 만년설이 녹았다고 지금 기상학자들은 종말이 왔다라고 봅니다. 지구는 더 이상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옛날에 이 한양에서 한강물로다가 한양에서 나오는 하수도물이 다 들어갔지만 워낙 강이 깊고 넓고 흘러가니까 그게 한 뭐 1km나 이렇게 흘러가는 산이 다 자체 정화가 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는 개울 위에서 저 위에 계곡 위에서 스님들이 밥 좀 해먹고 뜨물도 버리고 구정물을 좀 버려도 그 계곡을 흘러 들어가도 조금만 흘러 내려가면 깨끗이 정화가 돼요. 바위 틈으로 뭐 이렇게 스며들었다 빠졌다 나왔다 하면서. 지금은 정화가 안 됩니다. 지구는 자체 정화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정말로 하는 거죠. 얼마 안 남았어요. 2030년 정도로 보는데 남극이나 북극의 얼음이 다 녹는 거를. 이런 엄청난 그 범죄를 지구에 저질러 놓고도 아직도 부족해서 뭔가를 더 개발해야지 되고 뭔가를 또 만들어내야지 되고 이 짓을 하고 하는 게 인간인데 결국은 뭐 종말이 와서 무너질 때라야지 인간들이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